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옵션 관련된 또는 레버리지 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작은 호재에는 많이 오르고 작은 악재에는 많이 떨어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서 어려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기업 가치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을 했다는 게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국제유가 그리고 국제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러면서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들 위주로 상승세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2% 올랐고 S&P는 1%, 그리고 이쪽이 오르면은 반대쪽 이제 방어주나 다양한 섹터 우량주들 들어있는 다우지수는 거꾸로 움직이죠. 그래서 다우는 거의 0.14밖에 못 올랐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옵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옵션은 쉽게 말해서 주식을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합의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애플 주식이 100불이다. 근데 어떤 투자자가 나는 이거 한 달 뒤에 110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10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증권사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는 똑같이 100불이었는데 옵션을 산 사람은, 콜옵션을 산 사람은 이때 11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고, 증권사는 이때 100불이었는데 130불짜리를 110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는 보통 옵션을 팔면서 동시에 이 주식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런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에 운용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옵션도 팔고 콜옵션을 팔면은 이제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이제 현물, 주식 현물도 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증권사도 더 사서 이게 더 가속화되면서 스퀴즈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시장이 단기적으로 증시를 흔들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제로데이 옵션, 하루 만에 만기가 끝난 옵션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거 역시 영향을 주면서 지금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어제 물론 좋았죠. 뭐 미국 이란과 화해 모드 들어가면서 유가, 국채금리 떨어지고, 여기에 뭐 애플 팀쿡 CEO도 우리 애플 제품 가격 올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반도체 앞으로 좀 더 잘 나갈 수 있고 가격 협상력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매출을 더 낼 수 있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호재들도 있었지만 옵션 시장이 증시를 더 올라가게 이런 가속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똑같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이 큰 파생 상품 영향을 많이 받는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의 결론은 똑같아요. 뭐 이런 거 휩쓸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포모 빠져서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 지금 탄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계속 매일매일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좋은 거 찾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기존의 장기 주주들 또는 그 종목을 오래 다뤘던 인플루언서, 핀플루언서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부터 집중 분석을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펜딩에는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 저는 이게 떨어진 게 정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단순히 외부적인 변수나 노이즈에 불과한가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싸게 샀으니까 안전마진이 있고 큰 손실을 볼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제 경험상, 제 선호도는 그런데 뭐 불타기에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누가 옳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성향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증시 가운데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죠. 러셀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양자 섹터 같은 경우도 호라이전 퀀텀 35% 올랐고, 컨티뉴엄 11%, 퀀텀 컴퓨팅 10%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그룹들 있고, 디에이브 8%, 리게티 5.5, 아이온큐는 조금 덜 올랐어요. 3.4%. 근데 또 거꾸로 인플렉션이 1%대 올랐고, 자나두나 BTQ는 각각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6으로 좀 이렇게
오른 애들은 또 많이 오르고 못 오른 애들은 조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진 애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좀 혼재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또 옵션 시장 영향이 있겠죠. 특히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던 뭐 호라이즌 퀀텀이나 컨티뉴엄, 그리고 이쪽은 오른 애들이고 떨어진 애들 자나두나 BTQ, 특징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옵션 수급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제나 그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제가 보니까 아이온큐보다 컨티뉴엄이 이렇게 많이 오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디에브 리게티 많이 오르고 아이온큐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남의 이익을 본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한 4, 5년 전부터 아이온큐 투자를 한 3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시드가 뭐 제가 중간에 투입한 돈들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9배, 10배로 커졌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어떤 종목이 더 좋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아이온큐 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몇 개 다른 종목들, 그것만 분석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사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사고 하면서, 이 주가가 흔들려도 기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은 공부하면서 버티고 오히려 더 샀습니다. 좋은 종목 찾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버티고 견디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이온큐가 물론 불만이 나올 만해요. 올라갈 땐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컨티뉴엄이나 호라이즌 퀀텀 같이 뭐 이제 경쟁사이고 한쪽은 매출이 아예 없는데도 단기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아이온큐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서로 장단점이 다르긴 하지만, 정말 이 양자컴, 네트워킹, 보안, 센싱, 생산 공급망, 파운드리까지 가져가는 기업은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 아이온큐가 유일하죠. 이제 뭐 IBM도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양자 노출도가 좀 낮은 편이고, 사이퀀텀은 아직 비상장이고. 제 유튜브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컨티뉴엄이 너무 잘해서 아이온큐 주가를 앞질렀다, 왜 역전됐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주가가 높다고 그 회사가 더 앞서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를 크기를 비교하려면 시가총액을 봐야 되죠.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량을 봐야 그 회사의 사이즈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아이온큐가 210억 달러, 컨티뉴엄이 182억 달러, 그리고 그 뒤에 디웨이브가 90억, 리게티가 71억으로 지금 아이온큐가 제일 커요. 물론 이 시가총액도 컨티뉴엄이 무섭게 따라잡으면 뒤집힐 수도 있는데, 주가를 가지고 이 회사가 역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강의를 좀 찾아서 초보자 강의부터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서점에 가면은 주식 초보를 위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지식 정도는 갖추고 뛰어드셔야지, 주가가 더 비싸져서 이 회사가 이기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너무 요즘 열기가 뜨거워져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뭐 디에이브 리게티 강세장에 많이 올랐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컴플레인 하실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그냥 제 갈 길 지켰습니다. 아이온큐만 투자했고 다른 주식들 제가 봤을 때는 후발주자라서 투자를 안 했는데 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고 있어요. 투자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이고, 내가 공부해서 내 확신을 가져야지 공부 없이 뛰어들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피터 린치도 얘기했죠. 주식시장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 반드시 희생된다. 피터 린치인가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꼭 하시고 자기만의 확신과 투자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자 섹터가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아마존의 AI 임원이 상업적으로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빠르면 5년, 뭐 늦으면 한 7년 안에 등장할 거다. 즉 2030년대 초중반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 쪽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 했어요. 그래서 AI 임원인 피터 드산티스라는 사람이 CNBC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상업적으로 유용한 첫 소규모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고전 컴퓨터에서 봤던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흐름이 나와서 매년 양자 컴퓨터가 더 커지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문제들을 풀게 될 거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은 고전 컴퓨터, 비트 기반의 뭐 노트북, 슈퍼컴퓨터, PC 이런 것보다 풀 수 없는 특정한 문제들을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아마존은 이 얘기는 지금 양자 컴퓨팅 전망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작년 1월인가요? 이제 젠슨 왕이 유용한 양자 컴퓨터 15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했던 건데 나중에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상장한 주식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아쉬운 발언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최근 3월에는 구글의 양자 컴퓨팅 임원이 CNBC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지금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 때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진보적으로 2029년까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 그들보다 더 먼저 니콜로 데마시가 작년 초중반부터 2029년 1월까지 우리가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이 양자 컴퓨팅에 주목하게 되면서 어제 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D-Wave가 새로운 소식을 냈는데 세계 최초의 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내겠다고 했어요. 시뮬레이터는 양자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로 흉내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내놓을 건데 오류를 실시간으로 인지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장점이라고 해요. 근데 다만 이미 경쟁사들도 이런 노이즈를 감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D-Wave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요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한 21 큐빅까지 흉내를 낼 수 있대요. 이걸 기반으로 점점 더 올라가서 실제 범용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도 게이트 기반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양자 컴퓨터를 내놓은 게 아니고 이제 게이트 모델로 진입을 했잖아요. D-Wave가 원래는 최적화만 할 수 있는 양자 어닐러라는 걸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BM 아이온큐 리게티가 하는 게이트 모델, 범용성을 갖춘 계산기, 얘는 최적화만 할 수 있는 계산기. 그래서 이 개발자용 예고편을 냈다 정도이지 뭐 이게 대박이고 뭐 엄청난 혁신이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D-Wave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온큐 소식으로는 아이온큐 공식 X 계정에도 올라왔지만 CEO 니콜로 데마시가 로마에서 열린 FII Priority라는 이런 포럼에 나가서 이 유럽의 국가 원수들, 정책 이반자들, 혁신자들 앞에서 양자 관련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빨리 도입하십시오. 양자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양자 시대가 어떻게 보면 GPU와 머신러닝, AI의 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AI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주권 인프라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각자 소유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양자 시대에도 여러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해결책 역시 양자 기술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보안적인 면에서도 양자 키 분배, QKD나 PQC 같은 기술이 필요해질 거고 GPU 센싱 분야에도 정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양자 센싱 통해서 좀 더 진보된 기술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양자 컴퓨터들끼리 연결해서 양자 데이터 센터와 양자 인터넷 보안이 강화되고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양자 허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예시를 들면서 뭐 이런 석유 가스 산업에서도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뭐 어디에 귀중한 자원이 묻혀져 있는지 물류를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 예측 정비나 공급망 최적화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양자 기술 필요한데 그 양자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가용 주권 양자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유럽의 거물들 앞에서 던진 거죠. 아마 이런 연설들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온큐 CEO가 수장이 이런 얘기를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II Priority가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 정부 인사
기업가, 기술 리더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디에 돈과 정책을 집중해야 하는가인데 여기 또 양자 대표로 아이온큐 CEO가 나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꾸준히 유럽에 침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섹터 관련된 거시적인 움직임들도 좀 있었는데요. IQM이라는 핀란드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자의 2026년 상태 State of Quantum 2026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양자 컴퓨팅은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는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이거를 아는 사람들, 알고리즘을 만들고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잘 나가는 회사들, 대기업들 중에서는 90% 정도가 양자 컴퓨터를 직접 다뤄본 경험은 있지만 실제 업무에 쓰고 있는 곳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관심은 다 있는데 아직 제대로 쓰는 회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말하는 거는 지금 관심은 있는데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인재를 키우고 알고리즘 만들고 노하우를 쌓고 시행착오를 겪는데 2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정말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거라는 거고, 고객들도 똑똑해져서 예전에는 큐비트가 얼마나 되냐, 뭐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봤는데 이제는 장비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개발해서 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스펙 경쟁에서 실제 활용 능력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면서도 실제 산업 문제를 알아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가 나와도 이걸 쓸만한 알고리즘 이런 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빨리 참여해 줘야 기업들도 좋고 양자 컴퓨팅 회사들도 같이 위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상업적 사용이 초기 단계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이기기 위해서 해자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양자 컴퓨팅 기업이 함께 실전 경험도 쌓고 같이 인재도 키우고 시스템을 실제 산업에 연결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의원들이 국가양자안보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어떤 정책과 투자가 필요한지 정부에 보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비슷한 게 있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다. 기회는 신약 개발, 신소재, AI, 물류, 국방 기술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위협은 뭐냐?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쓰는 암호체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통신, 기밀 데이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경제, 군사 패권, 여기에 사이버 안보가 걸린 전략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을 AI, 반도체, 국방처럼 핵심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도 굉장히 진보적인 소식을 냈는데 2027년부터는 양자 내성, 즉 양자 컴퓨터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지 않으면 인증을 해주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놨죠. 이게 프랑스 정보기관이나 핵심 인프라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 인프라, 뭐 국방, 정부, 공공기관, 전력망, 통신, 금융 등에는 납품할 때 양자 내성을 갖춰야만 너네가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런 선진국들이 점점 더 양자 내성을 기준을 세우고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걸리고 정부기관들 먼저 하고 이제 일반 기업들한테도 너네도 해라라고 권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인 퀀티니엄이 헬리오스라는 신제품을 냈었는데 한 98큐빗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올해 출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아이온큐의 템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템포가 100큐빗 정도 수준이고 헬리오스가 96큐빗 수준이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주장하는 논리적 큐빗 수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네이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 저널이죠.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에 비해서 아이온큐는 아직 1티어 논문의 검증을 받은 이력은
템포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외부 연구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성능을 평가했고 학술적으로도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컨티늄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큐비트 연산 정확도가 99.92까지 나왔다고 해요. 아이온큐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99.99다인데 이거를 아직 1티어 기관이나 저널에서 검증을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보통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컨티늄이 내면은 아이온큐도 질수 없지 하고 검증받고 여기 내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아이온큐가 뒤쳐져서 8, 9, 1로 넘어간다? 요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이퀀텀,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광자 기반으로 뭐 시카고 쪽이나 호주 쪽에 굉장히 큰 계약을 따내서 오류가 보정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비상장이죠. 호주의 초대형 양자 컴퓨터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하반기에 이 양자 컴퓨터를 극조온으로 시키기 위한 대형 냉각 설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극조온 장비를 쓴다라는 거는 조금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아이온큐보다 뒤처지겠지만 이미 호주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말로만 하던 정말 유틸리티급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계획을 실제 공사 단계로 옮겼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되는 건 2027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장기 프로젝트인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오리진이라는 양자 컴퓨터에서 만든 손오공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양자 컴퓨팅 작업수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방식이고 지금 2년 넘게 운영하면서 19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접속이 있었고 여기에 포스트 양자 암호까지 붙여서 양자 보안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자 컴퓨터, 중국도 굉장히 사활을 거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양자 섹터, 이제 대기업들까지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상장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온큐는 종합 플랫폼 방식으로 가고 이제 뭐 디에이브나 리게티 같은 경우는 양자 컴에 일단 먼저 보수적으로 집중하고 뭐 아이온큐와 비슷하게 뭐 사이퀀텀이나 IBM은 파운드리까지 시작을 했고 아이온큐는 이제 네트워킹, 센싱 그리고 우주까지 이거 다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컨티늄 한 방 먹였는데 아이온큐가 또 이러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정말 큰 가치를 냈다. 이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이 선도 기업들이 말하는 그 양자가 유의미해지는 시점이 뭐 빠르면 2029년 1월, 늦으면 2030년대 초중반 그 시점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 AI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시기도 한 5년 뒤쯤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고 너무 공부 없이 한 종목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3자 시장이 봤을 때는 아직 그 누구도 확실한 흑자 전환까지 시점을 보여주지 않았고 정말 쓸만한 사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하지만 그 안에서 경쟁사들도 보고 섹터 전체 흐름도 보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여전히 아이온큐가 1등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저의 자료와 저의 생각은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공부했는데 복귀해 보시고 스스로 또 팩트 체크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